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마스크는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 코인에 대한 말씀, 투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엑셀레이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영어라 좀 그런데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이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뭔지, 이게 영어기 때문에 뭐 엑셀러레이팅이라는 발음도 있는데 아무튼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뭔지를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나이는 올해 52이고 IMF가 한참이던 시기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비교적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한 21년. 삼성하고 SK에 있었고요. 주로 제가 했던 일들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초기에는 투자, 영화, 음악, 드라마, 뮤지컬, 공연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일, 투자 이후 유통에 관련된 일, 컨설팅 관련된 일을 했고 이후에는 또 기업에 대한 M&A, 인수합병, 투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주로 문화관광부, 방통위, 여가부, 청와대식 TF도 잠깐 참여하고 경찰청에서도 한 사이버 수사대 강의를 이건 이제 경찰청 마지막 강의 때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문화부에서 제가 연구 책임자로 일할 때 사진이고, 이건 이제 한중일 크립토 포럼 블록체인 관련된 일도 강의를 좀 했었고 숭실대에서도 좀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2019년도부터 2018년 말에 국정감사를 끝으로 2019년부터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경험과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투자를 해봤거나 돈을 버셨거나 돈을 잃으셨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코인 관련된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회사는 엑셀레이팅이라는 그 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코인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코인을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려서 무슨 차액을 걸거나 이런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의 일을 만약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코인을 사거나 토큰을 사실 일은 전혀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혹은 코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글씨가 작죠? 제가 이제 실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블록체인을 좀 비교적 일찍 시작하고 강의부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도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강의도 들으러 가보고 사업 설명도 들으러 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물 경제와 융합 혹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토큰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광풍이 불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과 회사들이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했지만 생각보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잃어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차린다고 제가 투자를 해드렸는데 5천만 원을 그래도 커피숍 정말 잘 가게 임대해서 잘 커피숍 기계 놓고 직원 놓고 차려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5천만 원 투자한 게 좀 손해 나더라도
마음상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인 쪽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건 문통제 좀 해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코인 쪽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시각이 많은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커피숍 차린다고 제가 투자해 드렸는데 이분이 커피숍도 안 차렸어. 그냥 5천만 원 받은 걸로 이상한 주식이나 사고 차나 사고 술이나 먹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알트 토큰, 알트코인 회사의 7, 80%는 실물 경제가 없다는 게 뭐예요? 회사도 없고요. 임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회사도 없고 임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면 뭐예요?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회사가. 근데 막 돈을 100억 투자받고 200억 투자받고 몇천억씩 투자를 받습니다. 지금도 태어난도에 가면 회사도 없는 어떤 코인 조직이, 전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코인 조직이 2, 3천억씩 투자를 모아내고 있어요. 걱정돼 죽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엑셀레이팅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향후에 어떤 투자, 어떤 코인 관련된 투자 혹은 어떤 다른 투자를 진행하시더라도 실제 실물 경제하고 얼마나 관련돼 있고 실제 회사가 제대로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제대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처음에 코인에 관한 얘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누구나 투자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합니다. 그죠?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에요. 손실. 어떠한 투자도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대단히 많은 분들은 내가 투자하면 돈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이 손실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이 손실을 잘 책임질 수 있는지를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투자를 손실을 관리하고 손실을 뭔가 책임 감당하려면 내가 투자한 데가 실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집에 투자하시면 중국집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게임 회사에 투자하셨으면 게임 회사가 있어야죠. 그죠? 결제 대행 요즘 이제 한동안 지난 한 2년 전에는 코인 회사 중에 가장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결제 모듈이었어요. 결제 모델. 뭐 이렇게 우리가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 어디 결제 서비스 하겠다. 이런 회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하는 회사만 한 7, 80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중에 단 한 개의 회사도 결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어요. 회사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조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그 IMF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때는 어렸죠. 저도 이제 27, 뭐 6밖에 안 됐던 나이입니다. 뭐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죠. 모기 질환 사태가 2006년부터 8년 이제 터집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2010년까지 지속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IMF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변화를 어쨌든 저는 경험했다기보다는 책으로 배웠고 미국발 금융 위기는 직접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늘 IMF와 그런 미국발 금융 위기 같은 시대에 늘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금 불변의 법칙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0조 정도의 투자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기가 어렵든 경기가 좋든 100조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100조면 100조가 어디로 가 있냐가 늘 바뀔 뿐이지 그 현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또한 대기업을 이제 그만두고 공공기관 일을 하면서 저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도 결국은 투자잖아요, 투자. 내가 내 돈을 투자하든 지인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뭐 이런 고민 다 우리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고민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 4월 달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더니 저기 서울 의정부에 있는 법조타운부터 해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왔더니 2년 전에 5억 정도에 분양한 의정부 법조타운의 상가가 1억 2천에 낙찰됐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그날 이렇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아는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 궁금하잖아요. 이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물론 그 의사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많은 의사들은 1년 이상 간다는 게 당시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여행업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죠? 요식업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업 분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어려워지다 보면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을 은행에 뺏겨야 되고 어떤 일이 기사가 났었냐면 또 그때 이게 은행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경기가 좋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이자를 연체해도 가만히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3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압류를 준비합니다. 경매를 준비해. 그죠? 건물 하나만 달랑 갖고 있던 어떤 노인네가 건물 하나 달랑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식들이 건물을 야금야금 빼먹습니다. 대출 받아달라고. 아빠 사업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아빠 나 이거 했는데 대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출이 다 나간 건물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돈을 못 갚고 이자를 못 내면 소리 좀 꺼주세요. 이자를 못 내면 건물을 뺏깁니다. 그죠?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가 터지면 뭐가 생기냐면 어쨌든 부실이 발생을 해요. 부실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고 좋은 매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땅이든 회사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장사나 사업이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내용이 이게 뭐겠어요? 좋은 걸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돈을 버는 간단한 방법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사왔으면 왜? 나한테 좋은 물건은 남한테도 좋은 법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왔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카가 누구나 1,000원에 사는 마카인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정말 좋은 마카를 100원에 사서 1,000원이 아니라 900원에만 팔아도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 장사나 비즈니스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3, 4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엑셀레이팅을 만들기 전에 원래는 부동산과 특수물건 전문 펀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낮은 가격에 경매로 넘어오는 특수물건들을 잡아야겠다. 실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아 이게 특수물건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으로까지 확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아 그럼 이제는 기업을 사는 일이 더 수익이 크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삼성전자 주식도 사시고 뭐 그래서 뭐 넥슨 주식도 사시고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도 사시는데 그죠? 주식을 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얼마 오를까 얼마 내릴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주식들을 아주 싸게 다 살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원탑 엑셀레이팅이라는 사업 모델도 비교적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원탑을 시작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엑셀레이팅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롯데그룹은 롯데 엑셀레이팅이라는 자회사도 있고 기업은행 캐피탈이나 뭐 산업은행 캐피탈이나 이런 많은 금융 관련된 회사나 기관들이 하고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엑셀레이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큐베이팅을 예를 들었어요. 인큐베이팅은 많이 아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 가서 건강해지듯이 인큐베이팅은 주로 창업 기업들을 자금이나 뭐 세무, 뭐 마케팅, 기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 혹은 창업 보육 사업 혹은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창업 보육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광주에도 창업 보육센터가 있고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도 창업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구미에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구미에는 없는 줄 알고 구미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구미에도 있다고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산입니다. 아 군산, 군산에도 있다고. 자, 인큐베이팅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엑셀레이팅은 뭐냐면 이미 창업을 한 거예요. 기업이 막 성장을 해. 근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만 늘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살다 보면 어떨 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사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잘 성장하다가 어떤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자금의 위기든 마케팅의 위기든 기술의 위기든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장하다가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 자금을 지원하든 어떤 걸 지원하든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엑셀레이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비슷하게는 구조조정 이런 사업도 쓰고 주로 인수와 혹은 인수에 준하는 전략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엑셀레이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팅하고 차이는 엑셀레이팅은 좀 규모가 커요. 인큐베이팅은 주로 뭐 1억 미만, 왜 창업하니까 큰 돈 필요 없잖아요.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주로 진행하는데 엑셀레이팅은 수백억부터 1000억, 2000억, 1조, 2조를 가기도 합니다. 아주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주로 이제 엑셀레이팅이 진행이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엑셀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상장해서 기업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가치. 기업은 가치로 말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코인이 있으면 우리 회사 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주식이 있으면 우리 회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가치가 하락해서 어려워. 근데 어쨌든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 이런 거죠. 실물 경제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암호화폐 전문 기업. 우리는 현재 일단 암호화폐 전문 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어쨌든 자금이든 기술이든 마케팅이든 이런 걸 지원해서 가치를 상승시키고 암호화폐의 가치 또한 상승시키는 일을 우리가 엑셀레이팅, 특히나 브랜드로 만든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엑셀레이팅 혹은 구조조정의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요. 물론 이거 말고도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걸 드렸어요. 왜?
제가 이제 IMF 세대다 보니까 IMF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 시기 어쨌든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잖아요. 기암, 대우 쭉 많이 부도가 났죠. 심지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도 부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예금할 때, 기업은행에 예금할 때 내 예금이 없어질 거라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이 부도나는 위기를 맞습니다. 더구나 국책은행이자 대한민국의 외환을 관리하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한민국처럼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국가 모라토리엄, 국가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 구제도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론스타라는 당시에 구조조정 전문 펀드가 나타납니다. 론스타 들어보셨어요? 네. 영화도 나왔잖아요. 블랙머니라고.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만이 아니라 극동건설, 강남파이낸스빌딩, 또 일본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인수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인수를 해놓고 몇 년 지났더니 한 1조, 2조 중에 이제 현금이 1조인데 한 1조 정도의 현금을 썼더니 얼마를 벌어요? 5조를 법니다. 5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5배 벌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것도 작지 않죠? 근데 이게 화폐 단위가 달라지면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1조 투자해서 5조를 벌었어요. 우리가 5조라는 돈이 우리가 평생 상상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죠? 제가 1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 1년에 1억 2천 쓰고요. 30년을 써야 30억 쓰더라고요. 혹은 한 달에 1억씩 써도 30년 써야 300억 쓰더라고요. 한 달에 1억씩 쓰면 우리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1조, 2조라는 돈은 사실은 천문학적 금액인 겁니다. 근데 심지어 1조 투자하고 5조를 벌었어요. 보통 우리가 엑셀레이팅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30%, 50%만 돼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왜? 투자 금액이 크니까. 1조 투자하고 50% 벌면 얼마예요? 5천억이죠? 5천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론스타는 이렇게 막 큰 돈을 법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부실이다, 뒷돈 받고 싸게 판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론스타 뒤에도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이 많았겠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만큼이나 돈을 벌어주는 론스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외환은행만이 아니라 극동건설도 인수하고 강남파이낸스빌딩도 인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하는 론스타에 투자한 거지. 이 투자자들이 외환은행이나 극동건설이나 파이낸스빌딩이나 이런 거에 직접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투자 사업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개별 주식 혹은 개별 상품을 투자할 것인지, 내가 그냥 주식 살 건지 내가 코인 살 건지 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조직에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어느 게 더 정답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나는 콕 집어서 주식 사고 콕 집어서 코인 사고 콕 집어서 땅 사는데 자신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그것보다는 보다 큰 투자 그룹이 있어서 그 큰 투자 그룹에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또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조정 사례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도 알리바바로 수십조를 벌고 쿠팡,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막 손실을 보다가 2주 전에 쿠팡이 다시 나스닥 가는 바람에 다시 또 한 20조 벌 것 같대요. 비전 펀드나 론스타 같은 조직들은 손실을 보던 이익을 보던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손실을 볼 건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볼 건 이익을 내서,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잘 관리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이런 투자 조합이 하는 일이겠죠. 그죠?
어젠가 기사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또 대한민국에 한 2천억인가 얼마의 그 AI 전문 펀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회사들이 막 들었어요. KT도 들어오고 뭐 네이버도 들어가고 넥슨도 들어가고 이후에 이제 개인들 투자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투자 그룹들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림은 원탑이라는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이 원탑은 올해 안에 코인 회사 10개를 인수 혹은 인수해 주라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원탑 엑셀레이팅 그룹은 혹은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론스타가 그랬듯이 비전펀드가 그랬듯이 올해 코인 회사 10개 정도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9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시작할 당시 3개를 저희가 인수를 했었고, 현재 다음 주면 5개 정도까지, 다음 달이면 5개 정도까지 인수가 마무리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에 내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러 오신 거예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던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탑은 현재 오늘은 이 그림, 일단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 설명에 온 목적은 일단 하나는 달성하신 거예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만 아까 하나 외환은행도 있었고 뭐 극동건설도 있고 다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코인 회사만 인수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유는 딱 여기 있는 이것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코인 회사들이 지난 4, 5년 전부터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뭐 사기든 뭐든. 근데 손해를 본 게 여러분들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투자금융들, 뭐 창업투자회사, 뭐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이런 투자조합들도 똑같이 많은 손해를 봤어요. 당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그런 투자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 코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부 규정에 투자를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7, 80%는 이런 실물 경제도 없는 회사지만 그럼 나머지 거꾸로 한 20%는 좋은 회사가 있겠죠? 네. 열심히 기술 개발도 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세상이. 그죠? 너무 다 사기꾼이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 중에서도 위기를 겪는 회사들이 있겠죠?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들이 위기를 겪는데 현재 이 회사들한테 원탑 엑셀레이팅밖에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아주 싸고 좋게 회사를 사올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받고 싶은 회사는 많은데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투자 가격은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그잖아요. 10억 받아 불렀던 사람이 7억 되고 5억 되고 3억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급한데 모든 일은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데 그 우산이 아주 크고 비싼 거면 좋겠지만 당장 비를 피하려면 작은 우산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회사 혹은 초기에 ICO를 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초기 투자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고소라도 당하고 있는 회사라면 당장 돈을 받아서
당장 고소도 풀고 사업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인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쨌든 코인 회사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한 코인은 성공하게 되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그죠? 코인은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인수한다고 해서 다 돈 벌 거냐? 그죠? 인수해서 다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1년 10개의 인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싸게 인수해서 10배, 20배 돈 벌면 뭐라 10개 인수합니까? 하나만 인수해도 한 10억 들여서 인수하면 100억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100억 들여서 인수하면 100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금방 재벌되는데 왜 10개나 인수하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손실을 전제로 합니다.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올해 10개를 인수하게 되면 이 중에 실제 성공은 한 두세 개.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7개나 8개는 손해 혹은 손실이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10개를 인수하고 투자해서 10개가 다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희 내년에 볼 일 없잖아요, 서로.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손정희 회장이든 워렌 버핏이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모든 게 성공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는 늘 손실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세 개를 성공시켜도 코인 시장에서 이 수익률이 10배 혹은 20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가장 빨리 손해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공부할 땐, 투자를 배울 땐 손해를 먼저 배우는 거고 손실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투자 잘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잘 보세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다기보다는요, 그분들은 손실을 잘 해결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여기 투자해서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여기 투자한 건 내가 손실 처리 잘못해서 2000만 원 손해보면 뭐합니까? 그죠? 우리가 10개의 기업을 인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한 7개, 8개는 손실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에서 타자가 사발만 쳐도 프로에서 연봉 수십억짜리 스타가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3할 타자는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7번은 죽는 겁니다. 그죠? 죽는 확률이 높아요? 사는 확률이 높아요? 죽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내가 투자하는 거 족족 다 성공하면 이론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 전략의 첫 번째는 일단 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서 10개가 아니라 11개, 11개가 아니라 12개라도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2개가 성공 안 하고 3개가 성공하면 우리가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회사는 그렇게 해서 7, 8배, 10배를 벌어서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수익, 두세 배든 얼마든 적당한 수익을 돌려드리는 게 엑셀 레이팅의 기본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코인 사는 거 아니고 우리는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분야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늘 이런 걸 그립니다. 이쪽은 이른바 리스크고 이쪽은 분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고위험 고수익인 것부터, 그죠? 뭔가 좀 안전하고 저수익인 것까지 골고루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막 주워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수익 상품은 무조건 고위험이 따릅니다. 고수익 상품인데 고위험이 아니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투자할 테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들. 뭐 컨텐츠 사업이든 바이오 사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 사업이든 유틸리티든 플랫폼이든 서비스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여러 리스크와 안정성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또한 중요한 성공 전략이에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어느 분야가 더 빨리 성공할지 모른다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으면 회사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기술이 좋은 회사, 마케팅이 좋은 회사, 뭐 영업력이 좋은 회사, 서비스 플랫폼을 잘 만드는 회사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래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분야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좀 많이, 되도록 많이 좀 인수하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10개에서 2개 하는 것보다 11개, 12개에서 3개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100개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럼 100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옛날에 서울에서 100개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왜 10개를 목표로 하냐면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게 오늘 만나서 내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빵집 가서 빵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실사하고 가치평가하고 계약하고 합의하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최소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고수익부터 좀 안전한 것까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를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 지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투자했으면 관리해야죠. 그죠? 내가 투자했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죠? 현재 본사는 본사 확장 이전을 하고 있고 4월 초중순까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지금보다 한 4배 정도의 좀 큰 규모로 이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인수 혹은 투자한 회사들이 입주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입주를 못하는 회사를 제외하면 최대한 입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팅 센터를 창업보육센터처럼 엑셀레이팅 센터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왜? 저도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그죠? 잘 되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손절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혹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손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실이 가장 줄어드니까 그럼 내가 옆에 있어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빨리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에 철저하게 존재하는 그러면서 뭔가 수익 모델과 비전이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러한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회사들을 인수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만 사서 돈을 벌 거냐? 물론 회사를 사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안전한 투자는 뭘까요? 안전한 투자. 안전한 투자가 뭐예요?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넣어야죠. 안전한 투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조직이 얼마나 안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안전하기 위한 노력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언제나 실체적 진실로 실물로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가 제가 이제 대기업 얘기를 합니다. 왜
뭐 지난 한 20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 돈을 벌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계열사 하나가 적자는 얘기 들었어도 대기업 자체가 적자는 적은 거의 못 들었죠, 우리? 네. 현대든 삼성이든 롯데든 뭐 대우든 어디든 대우는 망했고 SK든 LG든 자 대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봤어요. 그냥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파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그죠? 저도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매년 수백 조의 매출을 내는 이 현대자동차가 보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많은 강판이 들어가요. 본네트, 뭐 트렁크, 그죠? 그 강판 맨날 사서 쓸 거 아닙니까? 그거 사서 쓰기 싫다고 현대제철을 인수했습니다. 늘 대기업도 인수해요. 창업 안 합니다. 우리처럼 인수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문제가 생길까요? 창이 닫혔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강판을 많이 쓴다고 현대제철을 인수하더니 또 차 안에 얼마나 이렇게 뭐가 많이 바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 하겠다고 현대종합특수강이라는 강간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랬더니 또 자동차에는 한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현대모비스라는 부품회사를 또 인수합니다. 차를 만들어서 팔려고 봤더니 잠깐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 주고 못 사니까 할부로 사라고 현대캐피탈을 인수해요. 차 팔았어. 차 갖다 줘야죠. 차를 갖다 주려고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를 인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 외로 이 분야별로 부품 쪽, 물류 쪽, 금융 쪽 분야별로 약 40-50개의 계열사를 현대자동차는 가지고 있고 이걸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얘기합니다. 밸류체인 뭐 어려운 단어일 수는 있지만 보통 밸류가 가치하네요. 가치. 이 가치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체인처럼 엮어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밸류 체인이 가장 잘 엮여 있을 때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내가 이 돈을 못 도망가게 하려고 체인으로 꽁꽁꽁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게 현대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대기업은 이러한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밸류 체인이 가장 안전한 조직 구조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탑 엑셀레이팅은 이러한 암호화폐 분야의 밸류 체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꽁꽁 올가맬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체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봤더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는 어쨌든 IT 산업이다 보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기업을 제가 인수하려고 봤더니 딱히 마음에 드는 회사도 없고 이걸 잘하면 이게 부족하고 막 그래요. 현재 개별 조직과 개별 회사를 인수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 회사를.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본사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올해 10개 정도의 기업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술도 있고 코인 회사도 있었더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코인 거래의 핵심은 뭐예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현재 오늘인가 어제 그 한국 누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거래소를 이렇게 순위별로 조건별로 정리한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그리고 ISMS 인증도 받은 그리고 특급법 시행 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거래소 하나에 대한 현재 공동경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투자해주고 거기는 팔 생각은 없어요. 회사가 잘 나가는데 왜 팔겠어요? 대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경영에 지분 투자를 하고 참여하는 걸 현재 협상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제가 보기엔 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건 요즘 디파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되게 중요한 금융 관련된 모델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거래소에 돈 입금하셨잖아요. 그죠? 빗썸에도 입금하고 뭐 업비트도 입금하고 캐시언했을 때 돈 입금합니다. 그죠? 근데 뭘 믿고 하시냐고. 뭘 믿고. 거래소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 거래소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어쨌든 인수한 것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 거래소도 불안해. 야, 여기 돈 넣는데 지금 얼마 전에 모 거래소가 서울에서 고객 예치금의 80%가 불법 사용이죠. 부정 사용되는 바람에 대표사가 구속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거래소에 돈을 예치한 회원들은 내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넣고 이더리움 살려고 했는데 이더리움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황당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거래소를 우리가 인수해서 또 큰 돈을 벌려면 이 거래소의 가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거래소를 투자금융이 혹은 금융기관이 뭔가 보호해주고 함께 주주로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이 모든 밸류체인을 에워싸는 일종의 우산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회사가 하고 있고 아마도 내일 금융투자회사 저희가 세 군데를 그동안 검토했는데 그 중에 하나와 투자의향 및 비밀보장 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식사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회사 하나를 공동경영 형태로 인수합니다. 자산이 한 2조 2천억 정도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아직은 자산 2조 2천억 있는 회사를 다 인수하기에는 솔직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희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 목표는 원대하지만 그래서 분할 매각 방식으로 저희가 공동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인수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기업 인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투자의향서 LOI라고 하는데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투자의향에 따라서 실사하고 실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이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뭐 이런 단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는 워낙 좀 규모가 커서 투자의향서부터 최종 잔금까지는 아마 한 서너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이거를 완성하는데 올 9월, 10월 혹은 연말까지는 이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했더니 우리들 돈으로 다 이런 거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이거 다 인수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코인 회사를 인수해서 수익을 나누는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회사의 다른 별도의 투자 자산 혹은 다른 투자 그룹과 함께 인수를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거 들어보셨죠? PE 이런 전문 투자 그룹들이 현재는 원탑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인수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탑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은 개별 투자가 아닌 원탑 엑셀레이팅이 코인 회사를 인수 혹은 인수에 준하는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이 모델에 투자자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있으신 거예요. 그죠? 이 모델은 원탑의 일부에서 여기에 기술회사와 거래소를 합쳐서 전체를 금융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투자금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어서 요것만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 계획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다 우리가 모여서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저희가 또 제가 사업 발표를 좀 해드리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생방송을 보셔도 되고 생방송을 못 보시면 저희가 또 동영상을 녹화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얘기 이제 안 드려도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두 번째로 인수된 DRK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회사는 태국 및 부산에 관광 및 레저 사업을 하는 회사고 이러이런 요트부터 골프장부터 이런 것들 다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지난주에는 파타야 현재 있는 풀빌라 리조트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인수계약금이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왜 인수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워진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행하고 레저잖아요. 태국에 있는 이 회사들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인수하는 풀빌라도 한 30억 정도에 거래되던 풀빌라를 막 이제 월급도 못 줘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어려우니까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거죠. 태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막 태국 근로자를 월급 못 주면 막 제재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리조트를 저희가 미안한 얘기지만 싸게, 그죠? 당신이 계속 이거 하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투자한 모든 돈 날릴 수 있으니 그냥 우리한테 싸게 넘겨. 이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태국에 2주 됐나요? 들어간 지? 2주 전에 들어와서 격리 끝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인수했는지는 비밀이고요. 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싸게 샀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인수한 요트와 골프장과 리조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태국 관광 사업이 곧 풀린다는 정보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풀어주기를 하고 있고 태국은 여행으로 돈을 버는 나라기 때문에 빨리 여행을 풀어야 태국 경기가 살아납니다. 태국은 진짜 경제 위기예요 지금. 국가 GDP의 30-40%를 관광으로 버는 나라기 때문에 태국 꼭 관광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을 풀어주면 이런 걸로 먼저 돈을 벌겠죠. 또 여러분들도 DRK가 있으면 혜택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는 3배에 팔든 4배에 팔든 5배에 팔든 팔면 되겠죠. 현재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45분 했네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다음 프로그램 있으시죠? 네, 다음 프로그램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